누군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강력합니다.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런데 빈틈이 보입니다. 봉기를 하지 않는 나라나 민족이 얼마나 될까요? 슈나나미는 갈리아인들이 로마의 약점을 파고든 부분을 집중 조명합니다. 연전연패를 했다는 것은 적과 정면 승부로 이길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쓰는 전략이 게릴라전도 있죠. 야만인이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적에 밀리고 있었던 수많은 나라나 민족들이 힘을 합칠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역사는 승자 입장에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역시 로마에서 바라보는 주변 국가들입니다. 카이사르가 갈리아로 진군한 이유는 갈리아의 혼란이 로마의 속주의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씩 로마 입장에서의 갈리아 정복을 시작해 나갔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부족들이 모여있는 곳은 벨가이 지방입니다. 현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북부 독일, 북동부 프랑스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라인강 건너에서 넘어온 게르만 부족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갈리아인들과 피가 섞인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농경보다는 수렵 채취를 하는 민족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북방민족이 남하에서 남쪽에 있는 민족을 흡수하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벨가인들은 농경민족으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강력한 무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 일을 이어갑니다. 과거 라인강 건너에 살면서 갈리아 지방으로 넘어올 때와는 이유는 조금 다르죠. 그때는 약탈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뺏을 건 뺏고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농경민족이 된 다음에 정복은 다릅니다. 인지를 받고 조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인쇄적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벨가인들은 나름대로의 태평성들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등장을 한 거죠. 중부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고 자신들의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카이사르 또한 들어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벨가인들이 있는 한 중부 갈리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으니까요. 중부 갈리아의 평화가 없다는 것은 로마 속주의 평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어집니다. 처음 카이사르가 벨가이 지방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벨가이 지방에 있는 부족들은 단결합니다. 카이사르는 단결되어 있는 벨가이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중부 갈리아 지방에 로마의 편이라 할 수 있는 하이드족을 활용해서 벨가이 연합군의 사령관의 부족을 휘젓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후방을 교란한 거죠. 그로 인해서 벨가이 연합군은 붕괴됩니다. 이후 카이사르는 각계격파 해나갑니다. 양측의 전술이 모두 옳은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죠. 단지 카이사르가 훨씬 더 뛰어난 전략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갈리아 지방의 부족들은 연합군을 이루어서 싸우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고 군의 전략 전술이 있다기보다는 개개인의 전투력에 의존한 전술을 사용을 합니다. 반면 로마는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시스템으로 상대방을 제압합니다. 계속 밀리게 된 벨가인들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브리튼 섬 원정을 다녀온 로마군이 분산되어서 겨울을 지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로마 군단의 힘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은 카이사르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로마 군이었던 거죠. 그런데 기회가 온 겁니다. 당시 갈리아 지방에 가뭄이 들었다고 해요. 카이사르는 부대의 겨울 수경지를 분산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적어놓습니다. 궁여지책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 또한 전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덫을 놓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벨가이 지방에 게르만일 수도 있고 갈리아일 수도 있는 부족들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연합 전술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여기에 벨가인들은 그동안 로마와 전투를 치르면서 보고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군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뛰어난 공병이라는 겁니다. 진영을 구축할 때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구성을 갖추거든요. 공성 무기도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배우지 않으면 무능력한 거죠. 벨가인들은 배우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은 로마군 등을 이용해서 무기 제작법, 진영 구축법, 공성전을 하는 법 등을 배웁니다. 그런데 로마군의 시스템을 배우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스템이 정착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군 역시 당시의 시스템은 수백 년 동안 쌓여온 결과이거든요. 피로스,
한니발 등이 가르쳐준 전술까지 시스템 안으로 녹여놓았었던 상황입니다. 만약 벨가인들이 이런 전술을 한 번에 배웠다면 대단한 능력자이고 유럽을 제패했을 수 있을 겁니다. 로마 입장에선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벨가인들이 먼저 봉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카이사르도 벨가이 지역이 아직은 더 정복할 지역도 남았고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산된 겨울 수경지 역시 이 지역에 집중이 됩니다. 이 이면에는 게르만 부족들의 독립심, 자긍심, 자존심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고였는데 더 강력한 적이 나타나서 찌그러지는 거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틈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 본토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로마가 그리스로 침공했을 때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이긴 적이 거의 없죠. 하지만 틈만 나면 독립을 부르짖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화가 났겠지만 문화적으로 자긍심이 높고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결국 코린트가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상황까지 가고 나서야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로마의 패권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는 아테네를 속주로 만들지는 않아요. 로마 패권 하에 있는 자치가 가능한 도시국가로 남겨둡니다. 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무력보다 강할 때가 많습니다. 로마도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 로마의 패권 확장은 강력한 무력 그리고 각 지역의 문화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동남아에 비해 한반도에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펼칩니다. 그 이유에는 문화적 열등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과연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지배층 내에 있었다고 합니다. 갈리아 전쟁기에 카이사르가 적어놓은 그해 겨울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튼 섬에서 돌아온 카이사르 제일 먼저 한 일은 연례 갈리아 부족회의입니다. 집합을 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뭄으로 군단이 한 곳에 모여서 겨울을 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적어놓습니다. 물론 저는 덫을 놓기 위함이었다라고도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이후 카이사르의 움직임이 그러한 모습을 살짝 비치거든요. 최근까지 로마의 패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리니족 지역에는 파비우스라는 부관을 파견하고요. 로마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력한 네르비족 땅에는 키케로를 보냅니다. 키케로는 카이사르의 정적 키케로의 동생입니다. 형 키케로는 글도 잘 쓰고 말빨도 뛰어났던 사람이죠. 현대 변호인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사람인데 그 동생인 키케로는 그런 쪽으로는 재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이 끌어주려 해도 힘들었던 거죠. 마침 카이사르가 갈리아로 나간다고 하니 동생을 카이사르에게 맡긴 겁니다.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해요. 카이사르와 키케로는 정치적으로는 다른 이념을 갖고 있었던 정적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문학적인 면에서는 말이 통하던 관계였다고 해요. 키케로와 카이사르는 갈리아 원정 기간 동안에도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 편지 중에는 자신의 지인들의 인사청탁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능한 장교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청탁을 대부분 받아주었다고 해요. 이전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를 통해서 카이사르는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나갔고요. 가장 위험해 보이는 트레비리족 지역에는 가장 믿을만한 부관 라비에누스를 파견합니다. 본영은 아미엥이라는 곳에 두게 됩니다. 이곳에서 회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세계 군단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좀 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노르망디 지역에 있는 에수비족 땅에는 로스키우스를 파견합니다. 로스키우스가 있던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75에서 150km 내에 자리를 하도록 합니다. 로마 군단이 천천히 행군할 때는 하루에 20-30km를 행군을 하고요. 빠르게 할 때는 100km까지도 가니까 하루에서 3일 또는 4일 정도 거리에 진영들을 배치를 한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부대를 배치시킨 곳은 에브로네스족 땅입니다. 1.5개 군단을 보냅니다. 2명의 부관을 함께 보냅니다. 사비누스와 코타입니다. 그런데 이때 갈리아의 카르누테스 쪽에서 카이사르가 심어놓은 리더를 추출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에 들어온 이후 힘으로 정복하고 친로마파 리더를 심어 놓는 방식을 이어왔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입니다. 카이사르가 심어놓은 타스게티우스는 카이사르와 종군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임을
얻었고요. 그래서 부족장이 됩니다. 늘 2개 이상의 세력이 있었고 그들 간의 권력 다툼은 늘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권력 다툼에서 좀 밀려나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정복자인 카이사르 눈에 들어서 다시 그 자리를 되찾게 된 거죠. 반면 카르누테스족 입장에서는 외부 세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차지한 인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살해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살인자들을 체포해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카이사르는 아직 갈리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벨가이 지방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카이사르는 로마군이 수경지에 들어가고 2주 뒤에 반란이 일어났다고 적어 놓습니다. 수경지를 들어갔다는 의미가 수경지가 완성됐다는 것으로 친다면 카이사르는 아미행을 떠나 속주로 간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관들이 카이사르는 이미 아미행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상황으로 보아 카이사르는 분명 각 진영이 완성된 것을 알고도 아미행에 머물렀던 겁니다. 왜일까요? 할 일이 많아서 덫에 누가 걸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장소는 에브르네스족 땅입니다. 이곳에는 카이사르가 1.5개 군단을 배치했죠. 그만큼 위험하다고 본 거죠. 에브르네스족의 암비오릭스와 카투볼쿠스가 군대를 이끌고 진영 주변에서 목재를 수집하고 있던 로마 군단을 습격합니다. 갑작스런 습격에 놀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군은 로마 군단입니다. 빠르게 수습을 하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기병을 파견해서 일단은 첫 번째 기습은 막아냅니다. 에브로네스족이 진영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담을 요구합니다. 에브로네스족은 벨가이 지방에서 그다지 강력한 부족은 아닙니다. 그 뜻은 로마 덕분에 조공을 바치던 상황을 벗어나게 된 거죠. 로마의 은혜를 입은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로마 장교들과도 교류가 있었을 겁니다. 회담 요청에 사절을 보냅니다. 암비오릭스는 이 사절들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카이사르한테 고마워서 우리는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 그런데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족들이 원해서다. 부족들이 원했던 이유는 로마 군단이 분산되어 있을 때 같이 공격하자는 제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라인강 건너에서 게르만 부족들이 넘어오고 있다. 그러니 당신들이 겨울철 수경지를 거둬서 키케로나 라비에누스가 있는 곳으로 간다면 나는 우리 부족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트레비리족도 만족시킬 수 있고 당신들은 게르만족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전해들은 사비누스와 코타는 경론을 펼칩니다. 코타는 적의 말을 듣고 이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카이사르의 명령을 기다려야 된다. 사비누스는 그렇게 기다리다 게르만을 포함한 벨가이족들에게 둘러싸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사비누스는 카이사르가 이미 이탈리아 속주로 돌아간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이사르의 명령이 도달할 수 없다고 본 거죠. 게르만 부족이 진영 바로 앞까지 오는 데는 2, 3일이면 충분하고 카이사르의 명령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다고 판단을 한 거죠. 반면 코타는 진영이 튼튼한데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영화 황산벌을 보셨습니까? 적이 10, 나는 하나면 충분히 수비는 가능하다고 하는 계백의 대사가 있습니다. 경론은 이어졌고요. 결국 사비누스의 의견이 이깁니다. 코타가 져줬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전 군에 철수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암비오릭스가 자기네들 영지를 통과하는 동안의 안전은 책임져 준다고 했기 때문에 기습을 우려하면서 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투를 벌이면서 모아왔던 약탈품들을 꼼꼼하게 챙기게 됩니다. 짐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 짐을 싸느라고 밤을 샌 겁니다. 여행 전에 밤을 샌 거죠. 워낙 진영안이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암비오릭스 진영은 로마 군단의 이동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리고 잠복을 합니다. 새벽에 이동을 시작합니다. 사비누스는 기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렬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타는 조금은 걱정을 하면서 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좁은 협곡으로 들어선 순간 앞과 뒤를 막으면 어찌해 볼 도리가 없죠. 코타는 포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형 진을 빠르게 구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사르는 이때 코타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평합니다. 그런데 원진은 공격하기에는 결코 좋은 형태가 아니죠. 한 부분에 적이 뒤로 물러날 때 이를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대대나 중대가 전진을 하게 되면
되면 측면이 비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암비오릭스는 이 부분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게 되면 전투를 치르기에는 좋지 않게 됩니다. 어느 정도 아군과의 거리도 유지가 돼야 칼도 쓰고 창도 쓸 수 있는데 그러한 공간이 허락되지 않는 거죠. 그래도 로마 군단은 로마 군단입니다. 오랜 시간을 굳건하게 버텨냅니다. 코타는 적의 돌에 맞아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사비누스는 암비오릭스에게 협상을 제안합니다. 암비오릭스는 회담에 응하고 자기네 진영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타는 사비누스의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비누스만 부하 장교들을 데리고 암비오릭스에게 갑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장광설을 들어놓던 암비오릭스는 무장을 하고 있지 않았던 사비누스 일행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로마 군단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됩니다. 일부 장병들은 숲과 늪으로 도망을 쳤고요. 일부 군단병들은 떠나왔던 수경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저항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집단 자살로 전투는 종료가 됩니다. 일부 도망쳤던 군단병에 의해 라비에누스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승리한 암비오릭스는 네르비족에게 달려갑니다. 승전을 알리면서 키케로 진영을 협공하기로 약속을 받아냅니다. 동일하게 벌목을 하고 있었던 군단병들을 기습하는 것으로 전투는 시작됩니다. 역시 로마 군단인 만큼 이 기습을 효과적으로 막아냅니다. 그리고 네르비족 패권하에 있었던 다수의 중소부족들도 군대를 보내옵니다. 키케로는 카이사르에게 편지를 보내려 합니다.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하지만 키케로가 보냈던 모든 연락병들은 잡혀서 포로가 되거나 고문을 받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키케로는 내부에 있었던 목재 등을 통해서 높은 탑도 세우고 방벽도 강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투도 계속 치러나가는 거죠. 피해가 엄청났다고 해요. 하지만 키케로는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그런데 네르비족은 그동안 로마인들에게 배웠던 기술을 활용해서 수많은 공성 무기들을 제작합니다. 그들에게 아쉬웠던 것은 철제 도구들이 없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칼로 철제 도구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적어 놓아요. 하지만 인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3일 만에 공성탑 등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기로 공격하니 키케로 진영은 더더욱 힘든 방어전이 될 수밖에 없죠. 네르비족은 사절을 보냅니다. 사비누스와 코타의 비극을 알리면서 당신들이 이곳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다고 약속만 한다면 우리는 로마와 등을 질 생각이 없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부족들과 다른 베가의 부족들에게 할 말이 생긴다. 그러니 수경지를 거두고 카이사르나 라비에누스 등에게 가라고 제안을 합니다. 똑같은 전법인 거죠. 여기에 키케로는 무기를 든 적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카이사르에게 편지를 보내고 거기에 답을 받아서 당신들의 제안을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사비누스와 코타는 경론을 펼쳤었죠. 키케로는 유능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그다지 없던 부관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2명이냐 1명이었느냐의 차이 아닐까요? 2명의 유능한 장군이 하나의 부대를 지휘하기는 쉽지 않다고 해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러면 빠른 결정과 일사불란함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키케로는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버티기는 잘했었던 것 같아요. 네르비족의 끝없는 공격을 끝없이 막아내고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카이사르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네르비족 유력자 중에 한 명이 키케로 진영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르비족 안에도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유력자인 만큼 노예도 데리고 있었고 갈리아인인 거죠. 갈리아인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편지를 주면서 제대로 전달만 되면 해방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편지는 다행히 카이사르에게 다다르게 됩니다. 오후 5시경 편지를 받아든 카이사르 빠르게 키케로를 구하러 갈 준비를 합니다. 파비우스에게는 키케로 진영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후방에 있었던 크라우스에게는 아미행으로 빠르게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미행을 크라우스에게 맡기고 파비우스와 만나러 갑니다. 라비에누스에게도 군단을 이끌고 합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라비에누스는 트레비리족이 나타났기 때문에 군단을 이동시키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답변을 보냅니다. 결국 카이사르는 7,000명밖에 되지 않는 군단을 이끌고 키케로의 진영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키케로 진영에 자기가 가고 있음을 알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간신히 키케로 진영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키케로 진영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방어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갈리아인들도 카이사르가 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키케로 진영의 포위를 풀고 카이사르에게 다가갑니다. 인원은 6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거의 10배입니다. 소식을 들은 카이사르는 속도를 늦추기 시작합니다. 키케로는 위험에서 벗어났고 이제 전투는 카이사르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중과부적 상태에서는 위치 선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아내고 그 자리에 진영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 진영을 굉장히 작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유는 허허실실 전법을 쓰기 위함입니다. 기병들 간의 소규모 충돌은 항상 전투의 서막이죠. 벨가인들도 아직은 6만의 대군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규모 전투로만 일관을 합니다. 어느 정도 군단이 도착한 것을 확인한 카이사르는 다시 기병들 간의 전투를 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병들에게 빠르게 퇴각을 명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네르비족을 포함한 부족들은 빠르게 카이사르 진영 앞으로 다가옵니다. 진영 앞에 도착한 네르비족들은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만 준다 라는 식의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면서 참호도 메꾸고 벽도 허물기 위한 공사를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시스템을 갖춘 군대가 아닌데 작업에 열중을 하다 보면 대열은 틀어집니다. 이 모습을 확인하고 카이사르는 군단병과 기병을 출동시킵니다. 기습을 당한 네르비족은 빠르게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카이사르는 도망병들을 쫓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키케로 진영으로 진군을 합니다. 카이사르는 네르비족의 공성무기를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비누스와 코타의 비극을 정확하게 인지한 후 군단병에게 사비누스와 코타의 비극은 안타깝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는 그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슬픔을 이것으로 끝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사르의 승리는 트레비족과 대치하고 있었던 라비누스에게 전달이 됩니다. 트레비족은 빠르게 진영을 풀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아미행에서 이번 겨울을 보내기로 했다라고 적어 놓습니다. 처음부터 아미행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미행에 도착한 카이사르에게는 계속적으로 봉기 소식이 들어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로스키우스라는 초보 부관을 보냈던 노르망디 지역에서 아레모리카이족이 진영 공격에 나섰었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요. 물론 카이사르의 승전 이후에 물러섰지만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부족장들을 다시 모읍니다. 얼마 전에 회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때 세노네스족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 역시 카이사르가 부족장으로 앉힌 카바리누스를 추출하려 하고 있었던 거죠. 카이사르는 이러한 상황을 상당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담아 놓습니다. 그들의 반역이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 그 지역의 패권국이었고 그런데 로마에 복속이 되었으니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거죠. 약탈은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정복은 힘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로마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비누스족 진영을 포위했었던 트레비리족은 철수는 했지만 군단을 더 모아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인강 건너의 게르만족들에게 군단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주변 부족들에게 군단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게르만 부족은 이에 응하지 않아요. 이미 갈리아 전쟁 1년차에 아리오베스토스가 욕을 받고요. 강력한 게르만 부족에 밀려서 갈리아 지방으로 들어갔던 탱크테리족의 비극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레비리족의 수장인 인두티오마루스는 포기하지 않고 군단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트레비리족의 친로마파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사위인 킨케도리스의 재산을 몰수해버립니다. 킨케도리스는 빠르게 라비에누스 진영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군대를 모은 인두티오마루스는 라비에누스 진영 앞에 나타납니다. 전투 진행 상황은 키케로 수경지 앞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습, 로마 군단의 선전, 여기에
카이사르로부터 배웠는지 라비아누스가 동일한 전법으로 트레비디족을 물리치게 됩니다. 조금 달랐던 점이 있다면 라비아누스는 인두티오 마르스의 사살에 집중했다는 거죠. 도망치는 트레비디족을 추격할 때 로마 군단병들에게 인두티오 마르스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큰 보상을 해주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결국 인두티오 마르스는 개울을 넘다 붙잡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오합지졸이 된 트레비디족 군대는 로마의 추격병에 의해서 붕괴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트레비디족과 힘을 모으려고 했던 에브로네스족과 네르비족의 잔당들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